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987 영화 네. 가지고 오늘 왔는데요. 네네. 새해 첫 영화가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여가지고 네. 흥행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정초부터 우리가 막 욕하고 우리도 욕먹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아주 네. 해피하네요. 한번 네. 산뜻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을 몇 개 좀 읽어드릴까요? 간장게장입니다. 첫 댓글 남겨주신다고. 네. 이번 내부자 둘 정말 좋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영화를 시작할 때 보통은 투자자부터 나오던데 투자자로 기관이 아닌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정말 개인이 투자한 영화인가요? 어떻습니까? 홍 대리님. 투자사 대표겠죠. 네, 정태성 뭐 이렇게 이름 나오는 거. 그 이름. 투자사 대표예요. 네, 메가박스 대표님 이름도 그냥 메가박스 대표 뭐뭐로 안 나오고 네. 그냥 이름만 뚝 떠더라고. 네. 그럼 이분은 크레딧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화는 저 개인이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네. 있네요. 네네. 저는 김수연 0610님. 저는 방송 들을 때마다 황대리님 방송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을 요점만 굉장히 웃기게 하셔서 알고 보니 테리 오빠님의 편집의 힘이었군요. 흐흐. 오늘도 황대리님 음성 변조해서 주변 신경 안 쓰고 크게 웃었어요. 어쩌겠어요? 웃긴데. 흐흐. 내가 웃기단 건가? 광대리를 우습게 보는 분이 또 한 명 생겼네. 되게 좋은 댓글인 줄 알고 읽고 있었는데 읽다 보니 어쩌겠어요? 웃긴데. 방송 천재라고 생각했대잖아. 네. 그렇다고 뭐 테리 오빠가 황대리가 한 말을 막 순서를 바꿔서 다른 의미로 만들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좋게 포장해 주겠지? 황대리? 요즘 별로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웃음이 있어야 나눠드릴 텐데. 뼈 아픈 댓글인데 제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우기군 님이 불나는 거 실제로 보면 재밌다는 말 못 하시는데 진짜 끔찍합니다. 청취하다 좀에 걸리네요. 네. 이거 분노의 영유 지혜형 녹음하고. 그거는 사실 저희가 화재 발생하기 전에 녹음을 했는데 네네. 편성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네, 지형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저희가 음. 나중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뭐 어찌 됐든 화재 전 후든 뭐 그런 얘기는 네.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저희가 표현에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불구경이 뭐 재밌다 이런 이런 얘기였던 것 얘기가, 같은데 네. 아무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치별님께서 제가 듣는 팟 중에 처음으로 댓글 남기신다고. 처음에는 김프로 때문에 들었는데 지금은 배감독 김선생 때문에 들으신다고. 네. 앞으로도 많이 웃어주세요. 네. 선물 폭탄 코너. 네, 선물 폭탄 받으실 분,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첫 댓글 남겨주신 분들입니다. 간장게장입니다님과 노인지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카페 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치별님, 네. 축하드립니다. 카페 철스는 저희가 새해 불시에 찾아갈 테니까 맨날 간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해 못다 이룬 미션 2개 중 하나가 됐는데 네. 하여튼 찾아갈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영화 1987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한결의 김정필입니다. 네, 2부는 영화 1987 얘기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시국 영화를 가지고 네. 그러게요. 한 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김프로쇼 청취자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영화인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방송 전에 잠깐 김프로가 얘기했는데, 네. 살짝 소외감이 느껴지네요. 그럴 수도 소외가 있고. 네.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그쵸. 네. 소외를 나누던가, 소외당하던가. 그렇지. 그런 영화. 황 대리는 어떠셨어요? 전 이 영화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영화 제목이 그냥 숫자로 1987이잖아요. 네. 그리고 괄호하고 개봉 연도가 적혀 있잖아요. 2017. 그러니까 딱 그 30년 차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 영화와 지금의 이 시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어. 그래서 뭔가 나도 이때 1987년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그때를 소회하기는 어린 나이지만 적어도 2017년을 살고 있으면 이 영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외감 안 느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뭐 소외될 것까지. 네. 자,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1987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8711-023. 아, 나 웃는 것 같다 보이냐? 다들 가슴을 최고로 가리고 싶구야. 가슴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1987년 1월 남영동 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한 대학생이 고문 도중 숨집니다. 경찰들은 증거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급히 화장하려고 당직 검사를 찾아가죠. 하지만 담당 검사는 화장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검을 지시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쇼크사로 꾸미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뱉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 몇몇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한 대학생의 죽음은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해갖고 죽인 놈들이. 뜨거웠던 역사의 그 현장을 담담히 담아낸 영화 1987입니다.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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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사실 이제 저만 해도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기억이 나진 않아요, 사실. 초등학생 때이기는 한데. 그쵸. 정말 웃긴 문장만 기억하고 있죠.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면서 쓰러졌다고. 네. 그것도 그 당시에 우리가 들어서 기억한다기보다는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 아닌가. 역사, 뭐 현대사 이런 걸로 이제 배운 느낌이니까. 네네. 저희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요때 대학생이셨거나 뭐 이제 경험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올 영화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세대가 없어가지고. 네. 새로운 시선이네. 얘네들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그때 그랬었지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이러한 일을 만약에 찍었다 하면, 재미없기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우린 거기서 약간 떨어져서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겠다. 영화를 그냥 영화로 볼 가능성이 좀 커지는데, 네네. 일단 한마디 총평. 바톤을 이어받으라는 전원. 바톤을 이어받으라는 전원. 오, 어렵다. 황 대리님은? 그때를 바라보는 사려 깊은 시선. 그때를 바라보는 사려 깊은 시선. 저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영웅이 아니라 연대다. 야 연세대학교? 약간 노린 거, 약간 노린 것 그렇지. 같은데. 라임이야. 연대다. 연대, 고대 아니고? 고대 아니고 연대다. 감동원이다. 그렇군요. 네. 황 대리님이 먼저 영화의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건조하게 가네. 영화가 건조하니까. 건조하게 가야 돼. 건조해야지.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987이고요. 영어로 보니까 When the Day Comes네요. When the Day Comes. 그날이 오면. 원래 그래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처음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제목이 바뀐 걸로. 결국 마지막에 확인하게 되죠. 네. 12월 27일 날 개봉했고 129분 장준환 감독 15세 관람갑니다. 왜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개봉을 할까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이희준, 김희성, 오달수, 고창석, 문성근, 우현, 조우진까지. 다 나와요. 많죠. 연기 잘하는 사람 다 나와. 여기에 특별 출연은 강동원, 설경구, 여진구 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영화 찍는 배우들은 다 나온 거 아니야? 얼굴 봐서 알만하다 한 배우는 거의 다 나온. 조진웅, 황정민 빼고 다 나왔나? 약간 그런 느낌. 네, 안 나온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은 캐스팅입니다. 감독은 장준환 감독입니다. 70년생이고 익히 알려져 있는 거는 2003년 지구를 지켜라. 되게 유명했죠. 영화 마케팅 최악 사례로 항상 꼽히고 있는데 국내외 9개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고 정말 기발한 상상력으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 찍고 오래 쉬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래 쉬었습니다. 관객이 반올림에서 7만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2010년도에 뭐 카멜리아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적은 없고, 알려진 건 이제 2013년도에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영화가 있었고, 다행히 뭐 239만으로 뭐 손익은 넘기지 않았나 싶은데. 흥행했던 걸로 네. 기억이 하는데 여기서 여진구 배우가 발견되죠. 네. 그렇죠. 김윤석도 여기에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영화들보다 오히려 문소리 배우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그 뒤에 여배우는 오늘도에는 조연으로 출연했어요. 네. 그렇죠. 네, 아내가 연출하는 영화에 네. 배우로 출연하시고, 그러다가 2017년도에 1987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출연진 중에 문소리 목소리 출연이 있습니다. 어디 나왔죠? 가장 마지막 외치는 목소리. 아, 그래요. 네. 자세한 얘기는 2부에 하겠습니다. 네. 각본은 직접 쓴 건 아니고 원안에 이제 김경찬 작가가 쓴 각본이 있고, 이 작가는 2014년도에 카트 공이 이제 사회 부조리를 영화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영화 이후로 다른 시나리오나 뭐 연출의 기회도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기준으로 스크린 최대 확보한 게 1299개, 그리고 현재까지 동원 관객 수는 89만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오늘 토요일 날 녹음하다 보니까 금요일까지의 관객 수고, 금요일까지 확보된 스크린 수라 좀 많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많이 올라가 있을 공산이 크고, 알아보니 순 제작비가 115억, 총 제작비가 145억, 아마대로 P&A 비용으로 한 30억 정도 쓴 거고, CJ2에는 배급이라 다양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익분기점 한 4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410만. 410만. 네, 연말에 개봉한 한국 영화 3편이 100억을 넘는 대작들이라, 영화 시장이 후끈 달아오라서, 이게 오늘이고 이제 내일까지면, 네, 성과급을 위해서, 내일까지. 여관 직원의 성과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년생이신데, 지구를 지켜라가 네. 많이 회자가 됐었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실패한 마케팅으로 재밌겠다 하고 봤어요. 샤방샤방 약간 특이한 코미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그때 봤었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 감동이 좀 다른 데서 오는, 야, 이 포스터랑 다르잖아. 근데 영화, 이야, 이런 게 극장에 걸려? 약간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야도 편협하고 교양도 없어서 아름답지 않은 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 영화는 아름다운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게 좀 기괴하고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데 그게 조금 슬프고 뭐 이런 기조가 깔려 있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감동을 주는 거는 이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보고 거의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첫 번째 영화였다. 네. 그리고 데뷔작이라는 게 좀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만 해도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중견 아니면 제야의 고수인데 이름 바꿔가지고 나온 사람이다. 뭐 우리끼리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를 아니야, 근데 그러기엔 너무 또라이 같아. 뭐 이러면서 알부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구를 지켜라 전에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 각본을 이제 쓰셨었거든요. 네. 네. 유령이 또 남자만 나오기로 유명한. 크림슨 타이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함에. 네. 네. 지구를 지켜라. 이게 2003년 개봉이라 대학 때 봤었는데,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컴퓨터로 봤었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눌렀다가 네.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엔딩이 다 와가는데 치킨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 근데 이 영화는 엔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야, 진짜 이 영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가고 있는 시점에 엔딩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치킨이 왔거든요. 제가 찾아볼 수 없이 치킨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치는 야, 이걸 지금 지켜서 이거 치킨이 먹을 중요한 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걸 치킨이 식기 전에 이 엔딩을 보는 거야? 야, 마무리를 봤던 그 영화고, 이게 뭐 가벼운, 포스터만 봐도 가벼운 코미디 영화처럼 범우주적 코미디 납치극이라고 적혀있네요, 포스터에. 근데 소문이 그때도 자자했어요. 이 영화 포스터랑 다르다, 뭐가 있다. 그래서 봤었는데, 뭐 블랙 코미디에 가깝고 오히려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라 네. 아주 재밌게 봤던, 그리고 이 감독의 차기작을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네. 영화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신하균, 백윤식이 이때도 다시 전성기를 맞았지.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백윤식 배우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이다가 전 영화로는 처음 접했는데 와 이분이 이런 연기를 영화에 보면 머리 삭발하고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고문당. 이 영화랑 연결 지점이 있네, 오늘 다루는 영화랑. 아, 그런가? 약간,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로 바탕으로 고문 장면이 네. 필요 이상으로 잘 표현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예, 지구를 지키라. 그래서 드문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네. 보고 나면 사람들이 엔딩을 잊을 수 없는 네. 본 사람들의 어떤 감상과 흥행은 언제나 지키려 하지 않는 거니까. 화이는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반복하는 실수가 있는데 기대를 너무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화이를 봤군요. 네. 아니 뭐 배 감독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켜라를 재밌게 봤던 여러 관객들이 장준환 감독의 차기작인 화이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네. 그 이유는 배 감독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뭘 그 이후를 설명을 해야 됩니까? 네. 아무튼 기대를 너무 많이 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작품을 기대했어요? 서슬퍼렇고 서늘하면서 액션을 진짜 막 전대미문의 액션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쵸. 남자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기로 둘째 그러면 서로 사람들이 나와서. 근데 방점은 좀 다르더라고요. 관계에 더 치중하고 네. 그 당시에 이 영화도 현대극이 아니라 그 전에 납치된 그때 시점 80년대 룩도 좀 나오면서 김윤석 배우가 분한 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약간 관계 뭐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정서를 조금 우선시하는 영화가 되다 보니 제가 생각한 건 좀 달랐는데 보고 나니 근데 장준환 감독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봐가지고 네. 화이 재밌게 봐서 이번 영화 나온다 그래서 야 화이 감독인데 어떻게 만들려나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지구를 지켜라를 나왔다가 화이. 화이가 나왔다가 1987 만든다고? 그렇죠. 야 이거 좀 근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뭐 화해는 다른 이런저런 개인의 취향에 기댄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주인공의 매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또 신인 배우의 활약을 보여준 영화다 그렇죠. 보니 1987도 그런 면에서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각자의 역할을 해줄까 이런 네. 기대를 했었죠. 자 그래서 1987을 본 평론가들의 평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배가 그쪽에 이렇게 걸쳐 있어서 그런지 평론가들의 나이가 네. 대략 그 시대를 이제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이 평론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일 수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약간 반칙이야. 그럼 평론가 평을 읽고 나이를 까자. 네. 그럴 수 없나요? 우리 평식 오빠 3개 반 주셨는데 네. 뜨겁고 아프다. 감사. 이렇게 이 했어요. 양반이 원래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러니까. 허나몽 씨가 3개 반. 이분은 뭐 영어 평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놨어. 전두환 반드시 처벌해야 할 역사. 이화정 씨가 4개. 스필버그 영화처럼 단단하고 묵직하다. 임수연 씨가 4개. 87년 6월에 자장을 만든 원자들에 대하여. 한동원 씨가 4개. 제목의 가파는 규모와 짜임새 그리고 울림. 황진미 씨 4개 반. 역사적 사건을 정조준하며 본질에 육박하는 힘. 김현수 씨 4개 반. 진실과 자유는 광장에서 만난다. 이용철 씨 4개 반. 그 시간의 의인들과 감독에게 감사드린다. 네. 뭐 하여튼 찬양 일색이에요. 3개 반 밑으로 없어요. 네.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네. 근데 3개 반 이상에 다. 잘 찾아보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만 박평식 평론가의 한 줄 평은 우리가 매주 읽고 있으니까 네. 그분이 쓴 칼럼이나 글은 별로 읽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본 처음 한 줄 평이 아닌 긴 글을 쓰셨어요. 박평식 평론가가. 예. 그 정도로 뭐 이제 까면 욕먹는 분위기가 감히 이걸 조성된 깔 수 있을까? 까면 욕먹는. 네. 네. 뭐 평론가들의 평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좋은데 네네. 인상 비평을 하자 그러면 어떠셨어요? 저는 뭐 소외감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저는 솔직히 보고 약간의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소외. 소외감. 네. 왜냐면 나하고는 접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제가 이제 97학번이니까 네. 96년도에 한총련 사태 이후로는 물리적인 막 데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을 때니까 네. 운동권 이제 끝났을 때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첫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쭉 뭐 학창 시절이 지났으니까 네네. 충분히 알겠으나
내가 저기에 가담해 본 적은 없어서 네. 저때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는지에 대한 거는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묘한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아예 나랑 상관없는 역사적인 이야기다 하고 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아예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치. 여기서 오는 소외감이 아닐까.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구미학교 때거든요. 이 있을 때가. 87년이. 네. 그렇죠. 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구미학교 구미학교 때를 때. 다니긴 했는데 나이가 구미학생 때라 그 형들 누나들이 판넬 만들어 놓고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일부러 다 안 읽고 빨리 걸어가고 지나치고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막 해놓고 대공분실에 관련한 뭐 여러 또 그런 걸 막 붙여놓고 대학교 이제 형들 누나들이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이제 어른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제 고향이 또 그렇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뭔진 모르겠지만 좀 무섭다. 뭐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루탄 냄새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나는 그때 그걸 너무 인지 못한 시절을 지나왔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랄까? 이런 게 오히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나의 부른 감상 중에. 그러니까 최루탄을 경험해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가 빨리 끝나거나 뭐 등하굣길에 네. 최루탄 터지면 막 매워가지고 뭐 고생하고 이런 경험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앞에서 참여해가지고 최루탄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최루탄의 느낌은 알겠으나 저게 무슨 건지는 잘 교감할 수 없는 네. 그냥 묘한 소외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야, 저때 저랬구나라고 보면 또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아예 모르고 2016년, 7년에 촛불을 생각하면서 네네. 거기다가 감정이입을 하면 저때도 저랬구나. 뭔가 이렇게 동지의식을 느낄 텐데 그렇죠. 그 언저리를 기억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저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의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 영화를 절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타겟도 너무 명확하고 네. 그 시절에 대한 어떤 정말 얼마나 벅차오르는 걸 숨길 수 없는 세대도 너무 명확하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나뉘겠지. 그럴 것 뭐 같아요. 그게 이제 참 묘한 지점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그냥 적당히 대충 큰 고민이나 아픔 없이 지나쳤던 사람들한테는 네. 그럼 난 잘못 산 거야? 그렇지. 이제 그런 이제 그렇죠. 죄책감? 뭐 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족주의가 최고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누군가의 배속에서 태어났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거는 대의, 명분 아니면 어떤 시대 뭐 이런 걸 다루면서 우리 접점을 찾게 만드는 훌륭한 영화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내가 엄마 아빠 얘기해야 하는 것보다 강경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영화의 어떤 화계력,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겠다. 저는 내가 이게 숨소리를 딱 떼는 게 느껴지나 보지? 닥치라는 내가 시그널을 입 다물고 있다가 입을 딱 그치. 열면 다 쳐다보네. 그래. 내가 할 타이밍이 됐나? 우리도 인상 비평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기보다는 시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영화로만 바라보기엔 너무 이때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피부에 맞닿아 있고 네. 그렇다 보니 이 영화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억, 불러올 수 있는 관객들이 또 한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영화인지 다큐인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우리가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뭐가 아쉽더라. 연기가 뭐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하는 분량이 굉장히 적어질 것 같아요. 배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의 장점일까 단점일까 생각이 되는데 흥행만 본다면 이거는 좀 약간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제가 토요일 날 오전 11시 타임에 이제 극장을 갔는데 네. 이번엔 메가백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반절이 안 찼더라고요. 음. 뒷부분에 한 3분의 1 혹은 뭐 조금 더 내려가서 한 반절 많아야 그 정도 차고 나머지가 비어 있더라고요. 주말인데. 근데 지난주 심과 함께는 늦게 봤는데도 네네. 거의 뭐 극장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뭐 스코어로도 사실 차이가 차이가 느껴지고. 나는 것 같고. 근데 또 요렇게 말하면서 그 첨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때까지 한 얘기가 그러면 야 그거 그냥 근대사를 다루는 영화에 다 적용되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영화냐 다큐냐라는 어떤 질문이 떠오른다고 아까 황 대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성공적으로
각본을 써서 연출을 했다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일례로 가장 근작 중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흥행이 될까? 뭐 이런 얘기 오히려 안 했거든요. 야, 이건 1000만 가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오히려 저는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주도해서 끌고 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겪을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우리가 받을 감동을 이미 다 준비해서 간 상태로 그 감동을 받겠구나 했을 때 그거 이상의 뭔가 딱 울림을 준다. 이걸 딱 충족시킨 영화가 택시 운전사라면 이 영화는 좀 굉장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주제와 부합하게 보여줄까를 굉장히 고심한 결과 약간 남다르게 나왔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게 조금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아까 한 줄 표현에서도 김프로 얘기한 것처럼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계주를 하듯이 한 명씩 바톤을 이어받아서 뭔가 큰 물줄기를 이렇게 다른 데로 돌려버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했을 때는 한 명의 주인공의 삶에 붙여서 이걸 쫙 따라가게 만든 어떤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되게 그 역할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실존 인물들이 그렇게 작은 역할들을 하나씩 한 거고 그 안에서 무섭고 떨리고 두려움을 직시하는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래서 한 명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건 1000만, 1500만 가겠다 하는 방식을 버리고 굉장히 주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잘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게 그대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어쩌면 많이 안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3일 지났어요. 저희 녹음할 때는. 네. 평일 3일, 수목금 개봉한 스코어가 나왔는데 1299개, 1300개를 시작해가지고 1233개, 1170개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는데 첫날 33만, 둘째 날 22만, 셋째 날 30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전부 다 해서 지금 89만 나왔는데요. 흥행이 얼마나 갈까요? 지금 BEP가 400만 정도 되나요? 410만? 410만. BEP는 넘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뒷심이 중요한 흥행의 어떤 지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확 몰아서 BEP를 딱 넘기고 해피하게 딱 끝나는 영화도 있지만 길게 장기 상영되면서 뒷심을 발휘하는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가 후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BEP는 넘길 것 같고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해피한 관객 수가 들지 않을까? 입소문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조금 있는 40대 뭐 중후반 네.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공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영화 별로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특히 SNS상에서 뭔가 활발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다 본인의 소회를 섞어서 네네. 긴 글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영화적인 완성도가 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좋다. 이건 내용이 좀 그랬다. 이게 아쉽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완성도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영화라.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뒤로 갈수록 본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한번 봐야겠구나. 내가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황 대리님 어떠세요? 손익분기점인 410만을 희망해 봅니다.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저를 바탕으로 일반 관객도 위에 보면 정서적으로 뜨거운 무언가를 주기에는 그런 뭔가 시대를 공감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신과 함께랑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영화 보러 가자 하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영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면은 있죠.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신과 함께가 있기 때문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난 이 시점에 연초 이제 1월 1일 지난 다음에는 사실상 이제 영화를 이제 연초에 많이 봤으니 좀 쉬는 타이밍인데 그때는 뭐 이전에 이거 뭐 괜찮다더라라는 신과 함께가 약간 관객들을 모아갈 공산이 큰 것 같고 1987 영화를 선택할 관객은 좀 적지 않을까. 이걸 추천하기도 어떤 부분 조심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영화 저도 굉장히 좋게 봐서 적어도 손익분기점은 넘기면 좋지 않겠나. 네. 뭐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400만 언저리 정도를 보시는군요. 네, 이것도 잘 돼야 400만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강철비도 괜찮게 봤던 영화인데
흥행에 있어서는 약간 물음표였던 것이 이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관계가 얼마나 될까에 약간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1987년에 있었던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시간만을 다루고 있어서 그 한정된 시간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는 이야기와 주제가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기에는 조금 뭔가 그런 얘기가 아닐까. 말이 조심스럽네요. 그래요. 한참 애들러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에 뭐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450만 정도는 가지 않겠나 싶은데 강철비가 스크린이 빠졌는데 그게 다시 붙을 일은 없으니까요. 네네.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이 뭐 그렇게 대작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러면 그 빈자리를 그냥 계속 7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쭉 길게 가지 않을까. 그런다고 보면 BP 정도는 넘기지 않겠나. 한 줄 평을 한 것도 사려 깊은 시선이라고 표현한 게 택시 운전사를 굳이 염두에 놓고 한번 그렇게 표현해봤거든요. 네. 저는 택시 운전사를 볼 때 그렇게 사려 깊은 것 같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평가였었고 그렇죠. 네. 너무 장르적이고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들 장치들이 저는 약간 별로였거든요. 그 영화에 비해서 1987은 너무 훌륭한 그 뜨거움과 차가움 온도차를 절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감독의 연출력에 혀를 내둘렀는데 근데 제가 그때 택시 운전사일 때도 별로 좋게 흥행 성적을 예측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뭔가 흥행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따져보자면 택시 운전사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1000만 넘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 같고 이 영화에 있어서는 분명 누구보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분들도 있지 않나 라는 지점에서 좀 흥행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물어봅시다. 울었나요? 저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작년이죠, 이제. 2016년에 가만 앉아있는데 참을 수 없이 물리적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던 영화는 자랑스럽게 딱 한 편 얘기할 수 있는데. 신과 함께? 진주댁. I can speak. 진주댁 때는 내가 막 질질 울고 있더라고. 근데 그 뒤로는 신과 함께도 뭐, 이러고 넘어갔고. 근데 1987은 숨가쁘게 그 마지막 시퀀스를 볼 때는 같이 호흡하고 싶더라고요. 그걸 따라서 나보고 지금 이걸 카타르시스가 팍 폭발해서 막 울라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자제가 되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울고 끝나는 감정으로 끝날 영화는 아닌가 보다. 뭔가 벅차게 내가 이걸 감정을 기대서 아직 남았다는 얘기인 거구나 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따져보면 신과 함께가 울기 더 편했지. 황 대리님은? 울진 않았고 네. 심장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은 충분히 느꼈던 것 같고 올해 가장 많이 울었던 영화는 라라랜드였던 것 같고 라라랜드 어느 포인트에서요? 라라랜드 공이 꼽는 명장면인 마지막 플래시백 그때 뭐 사연 있는 남자처럼 펑펑 울었던 것 같고 그때 울었다고? 이상해. 똑똑하네. 더 이상한 거 얘기해볼까요? 이상해. 제일 최근에 N차 관람을 하면서 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위대한 쇼맨. 이상해. 위대한 쇼맨은 어느 포인트에서? 저는 이렇게 낡고 낡은 이야기지만 꿈 얘기를 하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라랜드와 개인의 꿈? 라라랜드와 뭔가 이어지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냥 노래로 퉁치면 돼요. 뭐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 그래. 그러다가 기승전 결국 위대한 개츠비로 가지 않아? 개츠비 때는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책보다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지금 1987에 대한 우리 감상평을 듣다가 이걸 듣고 계십니다. I Can Speak 때도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고. 네. 참 그리고 위대한 쇼맨을 기대한다고 제가 그랬더니 네. 김프로님은 뮤지컬 영화 안 좋아하세요. 모르고 막 댓글 막 다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네. 재밌게 봤어요. 영화 재밌어요. 여러분 좋아요. 김프로가 잘하고 있습니다. 영화 좋아요. 재밌어요. 네, 노래도 저도 좋고. 뮤지컬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미셸 윌리엄스가 아주 그래요? 짱이야. 미셸 짱이야. 윌리엄스가 나오는군요. 부인으로 나오는데 짱이에요. 그래요? 결국 지점이 다 다르구나. 다 지점이 다르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1987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는 안 울었다는 게 좀 미안하지는 않은 게 감독이 그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게 하려고 막 하는 네.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더 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건조하다고 느껴지면서도 따뜻하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그다음에 침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유머도 있고. 뭐. 근데 그러면서도 거의 판타지가 장면에 가까운 장면들이 네. 몇 컷 있지. 있죠. 거의 마지막은 거의 홍콩 누아르 아니에요? 그 빛나는 장면들도 있고 그럼. 정말 물리적으로 빛이 나잖아. 그치. 몇몇 장면에서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영리하게 잘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부감은 전혀 없는 영화가 아니었나. 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억지로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나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하나를 더 집중한 몇 안 되는 영화였다. 이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어느 때보다 지금 올해 못지않게 극적인 그런 시기였는데 그거를 다큐로 풀어가면 또 이게 영화라고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건조하게 있었던 것만 관찰하게 되면 약간 영화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을 만도 한데 어김없이 마지막에 영화적으로 뭔가 해결하게 방점을 찍으면서 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새해 첫 영화를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막 모두 까기로 시작해가지고 막 개차반이라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고 시작 안 해서 다행인 것 네, 같고. 장준환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초창기에 뭐 지구를 지켜라 그때쯤이겠죠. 그때는 콘티의 95%를 그냥 영화로 옮겼대요. 그만큼 계획된 거, 그다음에 준비된 거 아니면 안 찍는 완전 진짜 완벽주의자. 뭐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1987의 경우에 어떻게 됐냐를 설명을 하면서 들었던 게 어떤 음악가의 예를 들면서 옛날에는 노트 하나만 틀려도 너무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딜리버리가 되느냐에 집중하다 보니 5개, 8개 틀려도 지금 별로 예치 않는다라는 말을 옮기며 1987 연출할 때도 뭔가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정서를 전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장인들, 거장 혹은 베테랑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멋있는데 그거를 근데 그때 대사할 수 있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참 그래. 그렇잖아. 그렇다 그거를 만약에 뭐 9살짜리 피아노 좀 잘 치는 애가 노트 한두 개 틀리는 건 개의치 않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는 모두 까기 인형처럼 졸라 까다가 그렇지. 지금 와서는 뭔가 마음이 관대해진 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관성에 떠밀려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지쳐서. 있다. 그렇군요. 자,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추천을 하면 좋을까, 이 영화는? 좀 전부터 계속 요 얘기를 하는 건 누구한테 추천할까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성향 혹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른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저희 아버지는 영화를 많이 안 보시기도 하거니와 근래 나온 한국 영화들 별로 추천도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냥 불쾌할 수도 있다. 노선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 근데 내가 국제시장을 보면서 아버지 얘기인 것 같아요라고 하기도 난 그 영화가 좀 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던 몇 년이었는데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1987은 아버지가 알던 그 시대 그 얘기인데 제 생각과 같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심지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심지어 잘 만들었어요의 말을 더 얹어서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추천하고 싸움을 시작해도 이걸로 시작한다면 내가 좀 후달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민주화나 진보적인 어떤 진영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한 번도 추천 안 해보다가 이 영화는 그냥 보여드려도 되겠다. 요 정도면 자신 있다. 이건 자신 있다 이건. 그렇다고 막 울어라 이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다 다루면서 잘했잖아 이거. 그러면서 심지어 아버지 옛날에 보시던 훌륭한 영화에 못찾게 되게 재밌는 영화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면서 내가 이제 싸움을 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첫 영화 아닌가. 황 대리님은요?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추천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상대편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 대구에 계신 50년대생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영화다. 네. 사실 이 영화가 택시 운전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영화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시대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저처럼 만약에 택시 운전사가 좀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이 영화로 뭔가 소외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해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중엔 이게 최고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도로. 근데 또 생각해볼까? 1987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수영을 하셨다면. 아버지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해 그냥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어떤 표상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럼 1987 만약에 보셨다면 난 택시 운전사까지도 같이 볼 수 있겠다. 네.
근데 구남도는 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뭐. 저는 오히려 미리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시라고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냥 느껴지는 1987 그럼 막 떼샷 나오고 또 막 최루탄 쏘고 울고 막 그래. 네. 약간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촌스러우면 오히려 마음만 무거워져서 나올 텐데. 그래서 선뜻 선택을 못하고 심호흡하고 계신 분들이면 네. 보셔도 된다. 네. 뭐 그렇게 당신을 최루탄 극장에다 터트려놓고 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든 사람들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분들한테. 영화 찍기 전부터 유족들도 만나고 관련된 사람들도 그중에 그리고 직감적으로 관련된 분들도 출연을 하잖아요. 또 네. 우현 같은 배우는. 근데 어느 정도 당당함을 내세워도 될 만큼 훌륭하게 나왔다. 네. 영화가. 문성근 배우도 나오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여튼 평이 좋은데요. 평론가들 평도 좋고 네.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김프로쇼를 재밌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보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는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